밤에 그냥 일만 하십니까? 야식을 드시죠. 사랑하는 치맥을 다 드시기 아닙니까? 그게 또 이 비위를 엄청나게 거기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엔진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기까지 뭐 끝나지 않죠. 뭐 와인이나 대게 굉장히 몸을 데피는 거를 먹게 됩니다. 예, 밤에 야식을 하시면서 뭐 다도나 이런 뭐 이 채식을 하시진 않아요. 예, 왠지 막 불타는 걸 먹어야 될 것 같죠? 바로 그게 이제 한 1년씩은 이제 감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리듬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감정을 쓸 때 분노하는 거. 예, 그러면 이제 또 확 돌죠 엔진이. 그리고 이제 가장 이렇게 막 호흡이 빨라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시는데 말씀을 못 하겠죠. 예. 섹스죠, 섹스. 그래서 이제 술, 분노, 섹스를 조절하는 수 있으면 자신의 자연스러운 명을 살 수 있어서 요절할 사람은 장수하게 하고 장수할 사람은 신선이 되게 한다. 이게 동의보감의 비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왜 이게 이렇게 평범한 것이 왜 정말 양생인가라는 걸 깨우쳐야만 이걸 실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와 이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매뉴얼로 들으면 너무 시시해서 이거를 절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배움과 탐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요점을 딱 말씀드리면 몸이 가장 원하는 거를 해야지 내가 양생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몸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몸은 딱 이것만 원합니다. 순환을 원하는데 오장육부가 순환하고 생리와 심리가 순환을 하고 외부와 순환을 하고 먹거리와 순환을 하기를 바랍니다. 순환을 하려면 창조를 해야 됩니다. 창조. 그래서 매일의 삶이 창조가 되어야 돼요. 그럼 매일매일 내가 새롭다, 새로운 거 이런 것을 느끼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막 엄청난 이거 또 뭐 물건 또 뭐 만들어야 돼, 상품 뭐 만들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뭐냐면 나와의 소통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인정 욕망의 거울에 있는 거예요. 뭔가를 생산하는 거, 그래서 돈이 되는 거, 이거는 창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돈이 안 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확실합니다. 양생도 돈이 안 되는 거는 확실해요. 몸을 쓰는 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내가 윤리적으로 변하는 거. 하지만 돈이 거기 개입을 하면 그건 이미 상품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되지 않는데 내가 뭔가를 창조한다. 그게 바로 책을 읽고 언어와 어떤 그 지혜를 창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책을 낭송하는 일이 몸에서는 가장 좋은 순환과 그 어떤 소통의 방법이라는 거. 자, 여기가 이제 일단 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몸을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격렬하게 역동적으로 쓰는 순간이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건일 겁니다. 사랑은 뭐 인류의 이제 세대를 가로질러 누구나 아주 절대적 과제죠. 예. 그런데 사랑은 원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순간에 누구나 부딪히게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이거를 꼭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동의보감은 생체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8단위, 여자는 7단위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7, 14, 21, 28 이렇게 가서 14살에 생리를 시작하고 49세에 생리가 닫힙니다. 이게 여성이 밟아가는 주기예요. 남성은 8, 16, 그 다음에 24, 이게 암산이 빨리빨리 안 되네요. 32 이렇게 가서 64, 88에 64에 가면 남성도 이제 폐경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생체 주기니까 28 청춘이 바로 이거죠. 28, 16에 여자는 14살이
혼인 정년기였어요. 그래서 다 이때 결혼을 했어요. 연암 선생도 15세 했고 다산 선생도 14살에 했고 벽초 홍명희 인격정의 저자 그분은 20세기의 작가이신데 13살에서 15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또 애가 15이 될 때 본인이 30이었겠죠. 걔가 그때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30에 손자를 봤어요. 불과 100년 전에. 자, 그럼 1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남녀 모두 32살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라고 뭐 부정하실 수는 없죠. 32, 33 이 정도면 양호한 거고, 저 때도 뭐 그냥 그 독수공방을 해야 되는 이 남녀가 많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30대 후반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딱 2배가 늘어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나, 동의보감식으로 하면 전기가 다 소모돼서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때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이런 무책임한 20대 아이를 낳아야 그때 제일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 연장이 되게 된 이유, 그거는 교육이 늘어났다. 교육만일까요? 교육이라고 하면 대학교는 24 정도면 끝나거든요. 근데 왜 또 30살 30대로 늘어났죠? 왜?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집하고 차가 있어야 결혼을 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절대 명제 앞에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20세기 초에는 뭐 구국의 일념으로 막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때까지, 그런데도 다 20살 전에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막 계몽의 열정을 불태울 때도 할 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가, 아니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도 아닌데, 집하고 집, 땅, 차,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발음이 참 좋죠. 집, 땅, 차. 예, 집, 땅, 차를 위해서 이 생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헌납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 이렇게 되면 몸하고 이 문명은 완벽히 지금 어긋장이 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이제 연애하고 성이 좀 분리가 되면서 뭐가 굉장히 왜곡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었던 짝짓기가 너무너무 지난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분석을 해보면 여성들은 되게 멜로에 빠져 계시고 남성은 이제 포르노를 즐기시죠. 그래서 이제 멜로드라마를 그 중년 이제 여성들, 결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즐겨 보시면서 저것이 연애의 어떤 정석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입을 받으셔요. 그러면 멜로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거의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몇 번을 죽었다가 까무러쳤다가 기억상실증 걸렸다, 뭐 이 세상에 정말 그 모든 불행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런 연애를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런 막 너무 막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하신다 그럼 얼른 피하세요. 그리고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왜? 이 여주인공의 비극성을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럴수록 이 여성을 구해주는 남자는 너무나 위대하고 멋있고 막, 그래서 그건 좋은데 점점 지위가 올라가죠. 제가 80년대 멜로를 볼 때는 뭐 과장님 정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요새는 본부장이거나, 본부장 그냥 그 입사해서 올라온 본부장은 안 됩니다. 낙하산 본부장이어야 돼요. 재벌 2세 알고 봤더니 재벌 2세가 그렇게 많나요? 저는 뭐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찾으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정말 막 비탄에 빠진 여성을 꼭 그렇게
죽으라고 쫓아다닐까요? 뭔가 상처가 있어. 뭔가 좀 구린 데가 있어.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더만요. 예. 그렇게 해서 막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순정을 바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 멜로가 이 가장 반여성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여성의 적이에요, 사실. 페미니즘적으로 보든 뭐 그냥 인간주의적으로 보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성교육을 전혀 안 받고 성에 대한 탐구를 스스로 하지도 않고 오로지 보는 거는 멜로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 여성의 이 내면에 자리 잡은 성에 대한 자의식은 무지막지하게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성은 그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신체 리듬상. 왜 그러냐면 뭐 그게 아니 꽂고 이래서가 아니라 남성들은 직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잡는데 5만 년 걸리고 이런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뭐 키스 한번 하려면 이제 끝나요. 키스를 했다 그러면 이제 드라마가 대단원을 향해 가는구나. 이런 과정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미없어도 사극을 보지 멜로를 못 보거든요. 사극은 일단 뭐 막 싸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서로 몸의 리듬이 어긋나는데 거기에 정신적인 어떤 이 자의식이 서로 너무 달라지면서 이거를 억지로 맞추는 걸 우리는 스위트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위트홈이 얼마나 이게 씁쓸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정말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절대로 이런 상태로 남녀가 사랑을 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가족이라는 걸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성에너지는 젊은 날의 성에너지는 모조리 스펙과 생산, 돈을 누리는 데 썼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이미 화폐와 교환이 다 이 사람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멜로나 대중문화가 만들어내는 성을 가지고 딱 자기 나름대로의 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남녀가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하겠습니까? 10대, 20대는 너무 연애를 막 할 수 있고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게 뭔가 너무 떳떳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억압이 있어요. 숨겨야 되고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20대가 되면 서로 이제 재는 거죠. 이 여성은 이 남자가 나를 평생 보장해 줄까? 이제 계산을 너무 해요. 그러면 이제 막 그렇게 계산을 하느라고 소위 밀당을 하느라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밀당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골드미스들이 많아지니까 골드미스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남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재벌2세와 본부장은 아주 극소수예요. 만난다 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근데 다 자기보다 연봉이 낮고 스펙이 후져.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독거노인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게 굉장한 큰 억압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식으로 외로운 밤을 보내야 되는가? 자, 그런데 이제 다행히 골드미스가 아니어서 대충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다음에도 끝없이 집, 땅, 차를 향한 이 욕망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나 커집니다. 그러니까 다 상처투성이죠. 잉여예요, 잉여.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뭐 전자제품이나 모든 게 여성이 예전에 힘들게 하던 걸 다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는 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도 훈련받아야 된다는 니체의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 행복한 것도 정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자신을 한없이 추락하면서 그 감정을 상대에게 원한 감정으로 돌리거든요. 이게 이제 자책과 원한의 끝없는 반복이죠.
그게 이제 수많은 이 그 트라우마의 원천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원점에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가치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이렇게 결혼 정년기가 연장이 되면 대체 몇 살까지 될 건가요? 우리나라가 더 부자가 되면 이제 40에 해야 된다고 되지 않을까요? 40. 예, 불혹의 나이에 그때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이런 식의 왜곡은 멈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사랑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탐구가 필요한데, 사랑이란 뭐냐? 삶을 선물하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 그러면 헤어지지 않는 거를 그렇게 집착을 하는데, 사랑을 한다는 건 사랑에도 생로병사가 있어서 당연히 그 헤어진 결별, 사랑의 죽음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그때는 봄이에요. 봄이 여름이 되죠. 막 불이 붙어요. 근데 이제 입추가 되면 한 방에 그냥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순간이 옵니다. 뭐 그 꼭 중년 부부에게만 권태기가 오는 게 아니고 연인들한테도 이 마디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에 확 바람이 부는 순간. 가을이거든요. 그 가을도 자기 힘으로 건너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겨울이 돼서 하나의 마디가 끝나는 사랑의 죽음의 순간이 있죠. 이럴 때 항상 현대 이 커플들은 누가 찼어? 이거죠. 내가 찼나? 저쪽이 찼나? 이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사실 누군가가 먼저 결별을 선언하고 또는 당신이 싫어졌어, 난 떠나겠어 라고 해도 그거나 그걸 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지금 마음의 에너지를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헤어져야겠어라고 한 이 사람에게도 지금 느닷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차인 사람만 지금 황당한 게 아니고 이 버리는 사람도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구나 또 지금 이렇게 제3의 이 삼각관계가 돼서 다른 짝을 찾는다. 이런 경우도 참 고달픕니다. 저는 경험은 없지만 고달픕니다 몸적으로.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사람을 버리고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지금 즐겁게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몸에는 그만큼의 지금 스트레스가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종말을 다 감당을 해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배짱이 두둑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계절만 딱 지나면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있었더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행운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에게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자기가 파국에 이릅니다. 예. 그 사람이 새로 선택한 그 사랑에 있어서도 또 그 마디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예. 이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 사실 누가 차고 차지 않아도 사랑에는 그 마지막 순간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부가 돼서 같이 살아도 한 사람이 먼저 결국은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누구라도 이 사랑의 종말에 대한 그 훈련과 어떤 자기 단련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외우세요.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이렇게. 예. 그래서 연애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탐구하려고 그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지금 좋아하는 것처럼 나를 계속 좋아해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을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로의 주인공들은 빨리빨리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때 막 열렬히 사랑한 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 그렇게 할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이게 우주의 법칙이고 내 몸이 갖고 있는 생명의 리듬이라는 거, 요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연예계를 떠난 몸이지만 제가 이런 공부를 안 해서 너무나 정말 멍청하고 정말 어리석은 그 늪에 빠졌던 시절이 떠올라서, 예, 지금 세대는 또는 여러분은 그런 식의 늪에 빠진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런 내 생명의 에너지가 약동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돈이 문제인데, 이 돈이 하여튼 왼수예요, 왼수. 현대인들을 가장 지금 힘들게 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그 거울이 화폐라는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내가 소유를 해야 만족을 하는가?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부자가 돼야 이제 청년들에게 대학보다는 청춘을 더 소중히 하라고 이렇게 할게 될까요? 부모님들도 도대체 얼마나 부자가 돼야 자식들한테 이제 너는 너 나름의 인생을 살고 이렇게 감옥 같은 학교 생활과 그리고 불혹의 나이까지 참고 견디다가 그냥 쓸쓸하게 인생을 독수 공부하는 길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게 될까요? 얼마를 가져야 될까요, 대체? 이거는 정말 모두가 깊이 정말 탐구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화폐는 매개를 해주는 건데 매개하면서 초월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화폐는 수단이 아니고 그 순간에 내가 화폐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그게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그 화폐에서 자기 지배력을 크게 한 게 자본이거든요. 자본은 무조건 증식하는 거예요. 멈추는 게 없어요. 그건 정말 설국열차처럼 달려가는 게 자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이라고 할 때는 돈에는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목적이 아니려면 뭐냐면 삶의 서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를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액수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삶의 서사가 없을 때 돈은 그냥 맹목적인 욕망이 돼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죠. 자본이 돼서 모두를 파멸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간신히 살아나도 서사가 없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백만장자도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을 진실로 아끼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럼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백만장자가 언제 죽나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죽음 충동하고 결합이 돼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자본이에요. 자본. 무조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맹목적 욕망이 어떤 파국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서사라고 할 때 그게 뭐냐? 이야기가 만들어지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배경이 있어야 되죠. 시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이 사이를 매개하는 윤활유나 전령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돈의 철학인데요. 자, 재물을 되게 바랍니다. 그 명리학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딱 두 가지. 궁금한 게 언제 돈을 벌 수 있어요 하고 언제 짝이 생겨요. 이 딱 두 가지 더군요. 그러니까 돈하고 성욕이 딱 결합이 돼 있는 거죠. 돈을 원하는 마음으로 짝짓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사랑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폐라는 척도를 일단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재물복은 뭐냐? 인복이에요. 인복이 있어야 재물이 옵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람이 넘나들어야 그게 오고 가야, 그래야 거기에 재물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저는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 좋습니다. 근데 돈을 벌어야 성공하고 뭐 떳떳하게 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인복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학교에 가서 너보다 가난한 애들하고는 놀지 마.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학생의 인복은 정말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몸이 타자들의 공동체였듯이 인복이라고 하는 건 아주 낯설고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성공을 위해서건 뭐 재물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백수로 살건
아니면 그냥 뭐 정규직을 있다가 나중에 그냥 사업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거든요. 이것은 후천적인 정말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든 교육과 문화는 이거를 다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번 돈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막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자식한테는 이 돈은 서사가 없어요. 그냥 부모가 준 거거든요. 탐욕과 엄청난 무지가 그 안에 들어가죠. 이런 사람이 돈을 쓰면 사람이 다 달아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돈만 뺏고 그 사람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너무 답답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도 우정과 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연한 박지원은 뭐 평생 백수로 살았으니까 그렇고, 이제 제갈공명이나 허생은, 제갈공명은 천하를 쥐었다 놨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을 움직였기 때문에 천하를 움직였던 거고, 허생은 남산 묵적골에 있던 정말 비난한 선비인데 조선의 경제를 다 정말 또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왜 만냥을 가져가서 10만 냥, 100만 냥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 그것은 곧 사람의 동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저는 우정의 정치경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걸 소유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많은 걸 가져서 궁극적으로 증여하겠다. 그렇게 하면 돈이 벌립니다. 그래서 소유에서 증여로, 그 다음에 무조건 모으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모은 다음에 가을이 되면 다 세상에 순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중년이 돼서 돈이 내가 벌 만큼 벌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마을 경제학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어떤 제도나 서비스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도 청년들은 자유롭게 배우고 익히고, 중년은 또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런 세대 공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이제 화폐는 축적을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축적을 해놔도 내가 이걸 묶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이제 화폐의 운동성, 이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 화폐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끌려서 결국 내가 막 그 돈을 수습하느라고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돈도 움직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것을 너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보고 체험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몸, 돈, 사랑의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디지털 문명이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백수들의 시대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디지털은 움직이거든요. 고도의 유동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모든 게 고정되어 있던 집, 그 다음에 직업, 학벌, 이 국경, 이런 게 딱 고정되어 있던 거를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하나의 고정된 직장에서 또는 조직에서 평생을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런 정규직이 더 늘어날 확률이 없지만 사람의 마음에도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렇게 화폐를 향해 달려가는 그 운동을 좀 멈추고 과연 이 문명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잘 보신다면, 그러면 인간 안에 있는 원초적인 욕망은 누구나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누구를 구속하지도 않는 프리랜서,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백수의 향연이 도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더라도 자신의 몸을 믿고 이 생명의 네트워크를 하신다면 정말 이 디지털 문명이 준 그 삶의 해방,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